안녕하세요. 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C 언어를 공부해 오셨습니다. 이제 C++을 공부하고 계세요. 자, C에서 C++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우리가 과연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이 클래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분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도대체 클래스라는 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을 느끼기 위해선, 물론 최소한의 이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C에서의 구조체 알고 계시죠? 이 구조체가 사실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보시면은요, 그게 어떠한 분야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구조체가 등장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만큼 구조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를 제가 또 수업에 간단히 언급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구조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법적인 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구조체를 왜 사용을 하느냐, 왜 C로 구현되어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구조체가 등장을 하느냐,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구조체에서 클래스로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부담을 안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다리를 갖다가 조금 잘 놓아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갖다가 제가 놔드리는데 그대로 따라오시려면은 기본적으로 구조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 구조체가 뭔지 잘 모른다, 문법적인 건 좀 잊고 사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구조체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책을 통해서 참조를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구조체 등장하는 전화번호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비디오샵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구조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구조체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떤 클래스의 중요성들 더불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책 후반부로 가면은 제가 조금 빨리 강의를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안 생기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클래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구조체의 유용성이죠. 이 구조체라는 걸 갖다가 왜 사용을 하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얘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C++ 공부한다는 생각 잠깐 잊고요. 그 C를 복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구조체 과연 왜 사용을 할까요? 자, 제가 조금 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비디오샵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비디오샵. 왜 비디오샵을 갖다가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로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비디오 가게는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가게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다 알고 있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비디오샵을 예로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비디오샵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능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무엇과 무엇을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비디오샵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객 관리겠죠. 고객 관리의 기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보통 비디오 테이프라고 안 하고요, 외국 문서도 보면 비디오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아이템 관리도 해줘야 되겠죠. 어떤 형태의 관리가 있을 수 있냐면, 새로운 비디오 아이템을 등록하거나, 혹은 오래된 비디오 아이템을 폐기하거나, 혹은 존재하는 비디오 아이템을 현재 대여 중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대여 중이라고 하면 누가 대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아이템 관리에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회계 관리 쪽이죠.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제가 연체된 비디오 탭을 갖다가 반납을 하니까 연체된 비디오 탭을 반납을 하니까는 그 연체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연체했던 자료들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회계 관리도
요즘 비디오샵 관리 프로그램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디오 아이템 관리를 위한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뭐 for로프를 돌리기 위한 인티저 타입, int i, int j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데이터라는 건요, 뭐 마저 쓰자고요. 회계 관리를 위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들은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 데이터냐면 비디오샵 관리 프로그램 파워 전원 끄면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디오샵 관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비디오 업무 마감하면서 컴퓨터를 끌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것이 파일 시스템이든 아니면 오라클이라든가 뭐 MS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든 저장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저장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 뭘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거를 한번 보면은요, 일단 고객의 이름, 고객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뭐 아이디를 부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아이디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요, 뭐 고객의 연락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디오 테이프 반납 안 하면 전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고객이 현재 대여하고 있는 대여 목록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리되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비디오 아이템, 비디오 테이프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영구적으로 저장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느냐? 비디오 아이템 아이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붙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거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비디오 테이프 딱 가져다 드리면은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그 바코드 체크하는 걸로 띡 하면은 그 정보가 컴퓨터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그 비디오 아이템을 유일하게 구분해 줄 아이디가 존재할 거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목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여 상태. 현재 그 비디오 아이템이 대여 중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가 눈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이 확인해 주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네요. 뭐 첩혈상궁이라는 영화가 있다. 제가 과거 홍콩 영화물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저씨 첩혈상궁 있어요? 물어보면은 컴퓨터로 바로 확인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비디오 아이템의 대여 상체 정보들,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되게 보면은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부류를 형성을 합니다. 이 데이터들은요, 고객 관리를 위한 데이터들이지 비디오 아이템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그죠?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데이터들은 비디오 아이템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지 고객 관리나 회계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구현하고자 원하는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로직을 갖다 구성하다 보면은요, 고객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비디오 아이템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이 중간에 걸치는 데이터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로직에서는 우리가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좀 다른 환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떤 저장돼야 되는 데이터들이 중간에 걸치는 이러한 형태의 그 데이터들은 안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잘 구성된 프로그램들은요, 보시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기능별로 완전히 구분 지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능별로 구분 지어지면은요, 어떠한 특성이 또 있냐면은요, 여기 보면 함께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 고객 아이디, 고객의 주소, 고객의 대여 목록과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은요, 생성되는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되는 시기도 일치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합니다. 어떤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등록을 해요. 자, 그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객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홍길동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대여 목록, 물론 대여 목록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 이러한 데이터들이 한 번에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될 거라고요. 한 번에 생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는 회원 탈퇴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이 동시에 탈퇴되어져야 되겠죠. 사라져야 될 겁니다. 즉 라이프 사이클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새로운 비디오 아이템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첩혈상홍2가 나왔습니다. 이 첩혈상홍2는 재미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첩혈상홍2를 갖다가 비디오 그 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려면 아이디도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대여 상태에 대한 정보들도 등록을 해줘야 될 거라고요. 생성과 소멸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생성과 소멸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동시에 생성되고 거의 대부분 소멸될 때도 같이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뭐 고객 이름은 고객 이름별로, 고객 아이디는 고객 아이디별로 이렇게 쫙 완전히 독립해서 그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면 편하겠다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구조체잖아요. 그죠?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구조체를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 구조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 막 얘기하면서 나는 구조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체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요. 문법적인 것들 사실 여러분들 책 한두 번 훑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할 줄 아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방법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얘네들도 구조체로 묶어버리면은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관리를 갖다가 하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간결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구조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동의를 하셔야 되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혹은 잘 구현된 프로그램들은 기능별로 데이터가 구분 지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구분 지어지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자료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문법적 요소가 등장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네요. 그냥 그런 이론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그 C 언어를 공부하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해 보셨으면 이런 것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지루하게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그 person,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다가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struct person, 즉 person이라는 자료형을 하나 만든 거죠. 예, person이라는 자료형, 이것을 무슨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입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의 반대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상대적인 개념의 자료형은 뭐가 있죠? 기본 자료형이죠. int, double, float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자료형이다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기본 자료형 int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료형 이름이 int예요. 자료형 이름이 뭐죠? person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요. struct가 자료형이 아니고 물론 구조체 자료형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struct라는 이름 자체가 자료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stru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person이라는 자료형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int형 자료형이 있다. 그러면 int형 자료형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int a 하면 되죠. int형 자료형 int형 변수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person이라는 자료형이 있으면 우리가 구조체에서 person b 이라고 선언해서 변수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C에서요. 안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 발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요. 기본 자료형처럼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앞에다 이 경우에 뭐 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typedef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struct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요. C 언어는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과 기본 자료형을 갖다가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truct라는 키워드는 person이라는 자료형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선언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지닙니다. 자, 이게 불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자료용도 이거 기본 자료용 우리가 선언하는 것처럼 person이라는 자료용을 만들었으면 굳이 struct라는 키워드 붙여줄 거 없이 그냥 person b라고 해가지고 기본 자료용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 자료용 변수 선언하는 것도 그 방법을 일치시켜 줄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의외로요, 이런 불만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 주는 학생들 꽤 있었습니다. 왜 그 C의 기본 자료용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C의 그 사용자 정의 자료용은 반드시 struct라는 키워드 왜 붙여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학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러한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C++를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은 일치하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자, C++은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C++은요 기본 자료용이나 사용자 정의 자료용이나 이 얘네들을 갖다가 다 동일한 하나의 자료용으로 인식하겠다. 이것이 바로 C++의 기본 철학이에요. 사용자 정의 자료용과 기본 자료용을 갖다가 구분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의 철학과 맞물려서 이 코드는요, 여러분들이 C 컴파일러로 확장자를 C로 하셔서 컴파일러 하시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확장자를 CPP로 하셔서 컴파일러 하시면 에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C++의 철학에 맞물려서 그런 거죠. C++은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기본 자료용이나 사용자 정의 자료용이나 이걸 갖다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똑같은 자료용으로 인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기본 자료용은 무엇이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대입연산 다 가능하죠. 사칙 연산뿐만이 아니라 대입연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C에서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능했죠? 플러스 연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안 됩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연산은 포인터 연산 빼고요. 자, 대입 연산이었습니다. 이런 거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C++은 사용자 정의 자료용 변수도 기본 자료용 변수처럼 이런 연산을 갖다가 제공하길 원해요. 자, 물론 지금 당장 해보시면 에러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정의 자료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변수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허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문법이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들도요, 우리가 상속이 끝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사용자 정의 자료용 변수를 가지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연산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서 또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예제 하나만 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O1.cpp라는 예제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복습 삼아 보시면 돼요. 더불어 struct라는 키워드 안 붙여준 거 눈여겨보십시오. 자, 지금 보면은요, 어카운트라는 구조체,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카운트라는 구조체를 갖다가 자료용을 갖다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구조체 변수 선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C에서는 여기다가 struct라는 키워드를 붙여야만 했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붙여도 되는 이유는 C와의 호환성을 위한 거고요. C++에서는 사용자 정의 자료용이나 아니면 기본 자료용이나 그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기본 자료용 변수 선언하듯이 그냥 자료용 이름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초기화 문법은요, 그 구조체 변수 초기화 문법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컴파일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무리 없이 컴파일 되고 있죠?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도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시언의 어떤 구조체에 대한 불만,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재밌게 주제를 다룬 거고요. 뭐 중요한 거는 C++의 기본 철학이 무엇이라고요? 사용자 정의 자료용이나 기본 자료용이나 동일시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